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어제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어떤 미사일이었죠? 일단 탄도미사일 말씀하셨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1718호,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보면 핵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탄도미사일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결의안 위반이 맞고요. 탄도미사일이 갖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 볼 때 탄도미사일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이제 순항미사일을 2개 발사할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발사하는 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위협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본토를 북한에서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거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싣게 되면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거라는 경고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이제 채찍과 당근이 함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서 했던 말도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물론 전제 조건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라고 하면 이런 이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제 도발을 멈추고 만약에 외교적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하고 나서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뭐 알려진 것처럼 접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북한을.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분명한 게 북한이 알고 있죠. 근데 그럼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본인들의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무력 도발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북한이 사실은 이런 어떤 무력 도발을 통해서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노력도 우리는 함께 한다. 대신 도발을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도 함께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그 도발이 이걸 뭐 정말 벼랑 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해법에서 또는 외교 어떤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지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제 이 정도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긴장 국면이지만 어떻게 여지를 좀 남겨둔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했다, 북한에선 이걸 알린 거군요. 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하면 그게 더 무게감이 훨씬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푸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온다고 하면 김정은이 일부러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모습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대화에 어떤 의향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요, 이번에 바이든 시대 북미 관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에 풀릴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볼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비핵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흥적이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인데 그렇게 되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미래 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안 돼요. 그건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예측 가능해야 사실은 상대방이 서로 마음을 놓고 또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즉흥적이 아닌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통해서 외교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북한은 가능한 한 제재를 푸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다른 건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없고요. 미국이 제재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제재를 풀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북한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대화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인 레이스인데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거운동 모습도 사뭇 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들을 주로 보면 20대 젊은 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대가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LH 사태 터지고 집값, 부동산 문제 이게 잘 잡히지 않으면서 젊은 층들이 많은 부분 지지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찾은 것도 사실은 젊은 층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젊은이들이 지금 상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겠다. 그래서 결국 젊은 층을 다시 이제 끌어와서 지지율 반등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하철에서 소독을 하는 걸 같이 했는데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K 방역의 성과가 현 정부의 성과로 많이 인식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보다는 뭔가 좀 계속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서 방역에 초점을 두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20, 30대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는 전략, 오세훈 후보는 K방역이 비단 지금 정부만의 공이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공방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문제는 저는 뭐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곰탕 이런 표현을 써요. 곰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본인이 10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근데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서류라든지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야무야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자료들 예컨대 서울시의회 회의록 그다음에 국감에서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했던 말 발언 또 그 여러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첫째는 거짓말 논란이에요.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이 그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이 됐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건 또 사과를 했어요. 해명을 했고 잘못된 말이었다라고. 그리고 나서 또 본인은 전혀 몰랐다 땅의 존재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직접 그 땅을 갔던 적이 있고요.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발언 내용도 보면 보금자리 주택 개발할 때 그 땅에 좀 큰 집을 지어라. 테라스도 있고 중대형으로 짓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땅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과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하면서 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셀프 보상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자기는 손해보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세훈 후보가. 그런데 실제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 풀리게 된 거예요.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래서 원래 땅값보다 약 3.5배가 상승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오세훈 후보가 해명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이 발견이 되면서 거짓말 논란 일고 있고 35억 정도인가요?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이익을 받다 이렇게 지금 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차익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 문제는 뭐 오세훈 후보는 옛날 일이고 다 지난 일이고 그때 검증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이야기를 하셔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세훈 선거운동에서 마주쳤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어색했죠. 네, 어색했고요. 네. 이제 더 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1분에서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랬죠. 옆에 있던 분들이 좀 내려가지 마시라고 좀 만류를 했는데 손사래를 치고 내려와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 끝나고 나서 발언 끝나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지났나 안철수 대표가 또 단상을 내려와 버립니다. 네. 그 나중에 오세훈 후보가 나중에 안철수 대표를 또 찾는 장면도 나와요. 가셨냐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게 물리적 결합은 됐죠. 어쨌든 단일화를 통해서. 근데 네.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야 그 오세훈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 행보를 보면 지금 안 도와주거나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이 있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사이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에 나와서 차기 대선에서 안 후보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대선을 망치는 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땐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권 심판 분위기 이걸 어떻게 반전시키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박영선 후보도 고민이고. 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고 가고 있고요. 그걸 이제 역전시키려고 뒤집으려고 박영선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인물 대 인물의 대결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데 현재까지는 정권 심판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어요. 이유는 그 LH 사태가 가장 크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LH 사태에 실망한 분들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또 이제 그게 부동산 정책과 연결이 되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이제 젊은 층들이 지지를 처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이 짧은 기간 안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어떻게 반전을 시켜서 인물론으로 바꿀 거냐 하는 게 황인선 후보의 가장 큰 지금 관심이고 숙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정책을 잘 홍보하고 본인이 좀 선명하게 어떤 공약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뭐 그래도 2주 안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왜냐면 그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했었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하고 대결을 했거든요. 그때도 20일 전, 선거 20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 한 20% 차이가 났었어요. 네. 오세훈 후보가 20% 앞섰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지막 선거 끝나고 나니까 물론 당선은 오세훈 후보가 됐죠. 근데 0.6%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2주간 충분히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을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그렇죠. 막판 역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의 그 선거가 있었어요. 오세훈 후보와 그것도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정세균 지금 총리하고 오세훈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항상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세균 총리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갈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2주 안에 뒤집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아픈 부분이고 또 국민의힘 그렇죠. 부분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민주당 입장에.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거 상황에서 이 얘기를 계속 부각을 시키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요, 전혀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선거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성추행 문제는 일단 국가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추행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물론 인간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갖고 있는 감정,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네. 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정권에 어느 정도 일했던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발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네. 선거가. 그 한마디에 몇 %가 날아가면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발언이었나,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발언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 전 검찰총장 얘기도 해보면요. 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향후 행보를 두고요.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 제3지대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곧 만나게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곧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를 들면 이 선거 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어느 시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만나면 어쨌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고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선거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행보를 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계획을 하되 이번 재보선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거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의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확장성을 더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섣불리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